하나의 일이 있었는데요. 아이 2명은 굉장히 찐한 단짝 친구예요. 그런데 엄마들끼리 특정 모임에서 완전 갈라서게 된 거예요. 너 왜 학원 정보 공유 안 해줬어? 우리 애 몰래 왜 너만 그 학원 다녔어? 그것도 얘기해야 돼? 이런 거 가지고 큰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 관계는 어떻겠어요? 이제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건강하게 모임을 잘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지켜야 될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일리 어성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등학교에서 20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하유정입니다. 저도 엄마로서 엄마 모임이 여러 개 있긴 한데요. 순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육아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 때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정서적인 유대감을 그곳에서 좀 얻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2가지 그림자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다른 집 아이랑 저울질하게 되는 비교 심리,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비교 심리에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내 아이는 다른 아이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 없나? 뒤처지는 건 없나? 내가 좀 못 챙기는 건 없나? 이런 불안 심리 2가지의 그림자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미묘한 갈등을 좀 겪기도 하잖아요. 어떤 거냐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도리어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러면서 분명히 있을 때는 화기애애했는데 뒤돌아서서 돌아오는 길에 괜히 발걸음이 무겁다거나 이상하게 좀 찝찝하다거나 내 아이가 좀 달리 보인다거나 그럴 때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갈등의 요소, 그리고 어쩌면 부모 모임에서 겪게 되는 그 민낯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엄마 모임에서 아이 이야기를 배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하지 않아야 된다, 금기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야기를 꺼낼 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어떻게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 조금은 조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 10가지로 추려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는 이거 다 뗐는데요? 한글 벌써 했는데? 구구단 외울 수 있는데? 이런 은근한 자랑입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누군가에게는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이런 비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조심해야 되는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속도가 다 있는데 나는 우리 아이는 이렇게 좀 빨리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다른 누구에게는 좀 자극적일 수도 있겠죠. 2번째는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지 않나요? 그 상대에 대한 노력을 깎아내리는 말. 누군가는 용기 내어서 그 작은 성취를 얘기했는데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이런 반응은 그 엄마의 노력을 한순간에 좀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거기 다 보내, 그 정도는 다 하고 있어, 그 학원이 대세래, 이런 대세를 가장한 압박도 있습니다. 너는 그걸 왜 안 하냐 이런 말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교육 철학이 저마다 다르고 가정 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른데 남들이 다 하는 거에 너는 왜 동조하지 않냐는 그런 의미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 몇 점이에요? 몇 등 했어요? 등수를 물어보는 또는 수치를 물어보는 그런 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아이들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끼리도 빈번한 것 같아요. 예컨대 몇 평에 살아요? 몇 살이에요? 뭐 연봉이 어때요? 다 수치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쩌면 무례한 질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은 담임 선생님이 좀 그렇다던데 혹시 들었어? 이런 확인되지 않는 뒷담화, 이건 담임 선생님에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걔가 좀 그렇대, 그 엄마가 좀 그렇다는 거 혹시 들었어? 이런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는 결국은 비밀 없어요. 다 흘러갑니다.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는 굉장히 빨리 속도가 퍼지거든요. 특히 교실 내에 있는 그런 뒷담화라면 그게 결국은 교실의 분위기를 형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있는 교실로 고스란히 흘러들어서 아이들도 알게 모르게 제가 좀 어떻대, 선생님이 좀 어떻대 이런 마음을 좀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은요, 자기는 딸이라서 좀 순하죠, 우리는 아들이라서, 이런 칭찬을 빙자한 비교입니다. 사실은 상대방의 아이를 있는 그대로 칭찬하는 것 같지만 어때요? 내 아이를 깎아내리면서 다른 아이를 평가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모든 아이는 저마다의 각자 다른 기질과 성향이 있는데 그런 빛나는 점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해주면 되는데 굳이 내 아이랑 비교를 하면서 다른 아이를 뭐 칭찬하는 말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은요, 우리
우리 애는 사실 아직까지 밤에 실수를 해. 우리 애가 아직까지 한글을 못 돼서 기타 등등의 아이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는 거. 엄마 마음 충분히 속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 토로하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아이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죠. 내 아이가 그런 비밀을 우리 엄마에게 이렇게 터놓았을 뿐인데 그것을 엄마는 이제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다가 알려주는 것, 이건 어쩌면 아이에 대한 무례일 수도 있거든요. 지켜줄 건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우리끼리만 아는 건데 우리끼리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하면서 편가르는 이야기들, 커다란 단톡방이 있으면 약간의 성향이 맞는 사람들, 목적이 일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같은 불안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작은 소모임들이 결성이 되잖아요. 하나의 커다란 세포에서 세포 분열을 한 것처럼 이렇게 작은 딸 세포방들이 막 생기기도 하는데 그곳에서 은근슬쩍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공유하는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동시에 누군가는 소외되잖아요.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모임의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정보를 비밀스럽게 공유하는 것이 뭔가 끈끈함의 하나의 뭐 지표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우리 모임이 조금은 위험하게 흘러가진 않나? 이렇게 의심해 볼 여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집은 여유가 되니까 그렇겠죠. 이러면서 뭔가 섣불리 넘겨짓는 언행들. 우리는 사실은 각각 개인의 집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는 없어요. 그 집이 잘 살아서 뭔가를 많이 시킨다? 이것도 어쩌면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뭔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존중하는 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은요,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너희 집 아이 내가 너무 걱정돼서 내가 조언해 주는 거야. 뭔가 충고를 빙자한 무례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충고는요, 상대방이 원할 때, 필요할 때 마음을 담아서 해주는 것이지 상대방이 원치 않을 때 그렇게 툭툭 던지는 말은 어쩌면 충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나의 충고의 역할이 좀 커질 수도 있고 어쩌면 반대로 좀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충고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건네는 게 좋습니다. 단연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교우관계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의 크고 작은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애들은요, 돌아서면 그냥 풀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쩌면 아이들에게는 사소한 문제였었던 그 일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사이의 관계가 짧으면 몇 달, 어쩌면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굉장히 원수로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탁이나 민원이 들어오면 굉장히 곤란한데 그 아이랑 같은 반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들어주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탁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단순히 아이 사이의 관계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른들 사이의 미묘한 갈등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두 가지 워딩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기준 잡기, 다른 하나는 거리 두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가지고 계신다면 사실은 크게 흔들릴 일은 없어요. 먼저 기준 잡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교육에 대한 철칙, 나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은 꼭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뭔가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그럼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내 아이한테도 이걸 한번 적용해볼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가 뭐 여기 가볼래? 저거 해볼래? 이러면 어디 모임 갔다 왔어? 누구한테 뭐 들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아이가 엄마를 봤을 때 우리 엄마는 이 말 저 말에 굉장히 흔들리는 사람이다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않는 것, 이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거리두기거든요. 이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인간관계를 난로에 비유를 들 수가 있어요. 뭔가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싶어서 가까이 가고 또 가까이 가고 점점 다가가서 딱 달라붙게 되면 어때요? 결국 몸 상하는 건 우리예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을 때 적당한 온기,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난로에서 너무 멀어지게 되면 그 온기를 또 느낄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 적당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난로에 대입을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엮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비단 어른들과의 관계에서만 국한되는 건 아니겠죠. 내 아이가 교우 관계에 대해서 뭔가 힘들어할 때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아이도 어느 정도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최근에 눈으로 지켜봤던 하나의 일이 있었는데요. 아이 2명은 굉장히 찐한 단짝 친구예요. 그런데 엄마들끼리 특정 모임에서 완전 갈라서게 된 거예요. 주제는 그거였어요. 너 왜 학원 정보 공유 안 해줬어? 우리 애 몰래 왜 너만 그 학원 다녔어? 이거였었거든요. 그 한쪽 엄마는 나는 비밀로 한 적이 없어. 그게 뭐라고? 나 그냥 단순하게 그 조그마한 공부방 다닌 거 가지고 그것도 얘기해야 돼? 이런 거 가지고 큰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년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흙탕 싸움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 관계는 어떻겠어요? 서로 학교에서 딱 달라붙어 다니던 그 아이들이 이제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떨어졌는데 이렇게 외톨이로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성향에 맞는 친구를 각자 찾느라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아둥바둥 하는 게 사실은 교사로서 보기도 좀 안쓰럽죠.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인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나는 아이를 이렇게 키울 것이다. 예컨대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게 목적이 되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이 정보 저 정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내 아이가 생체 실험 대상도 아닌데 막 이것저것 막 투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기보다는 내 아이가 정말로 바르게 성장해서 이 사회에서 유능한 어른으로서의 성장을 하도록 내가 돕겠다. 이렇게 조금 더 큰 그림을 가진다면 어쩌면 누군가가 말하는 사사로운 이 방법 저 방법에 그렇게 크게 휘둘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필터링을 잘 하셔야 돼요. 내 아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아이에게 적합한 무언가를 많이 걸러서 제공을 해주시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엄마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드렸었는데요. 그 엄마 모임을 정보를 접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의 모임으로 가지기보다는 정서 모임으로 주로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어떻습니까? 육아를 하다 보면 많이 소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인 유대감을 그렇게 진하게 가질 수 있는 곳이 또 바로 그 엄마 모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기브 앤 테이크로 정보를 많이 주겠다? 이것보다는 내가 누군가에게 가질 수 있는 감정적인 부분을 공감을 많이 해주겠다. 이것도 똑같이 기브잖아요. 이렇게 많이 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공감대와 지지적인 그런 모임이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아이에게 유익한 정보들도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주객이 전도되어서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더 하나 얻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이렇다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런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훨씬 더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계속 그렇게 잘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 저도 40대 학부모이기도 하거든요. 분명 교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기도 하지만 저 또한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우리 세대가 어떻습니까? IMF를 지나온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치열하게 입시 경쟁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생존에 거의 절박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에 대해서, 내 아이의 공부에 대해서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40대 부모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역설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수록 그만큼 불안도 심화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과거에는 내가 정보가 없어서 불안했다면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게 맞나? 내 아이한테 이게 맞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새로운 종류의 좀 불안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하다 보니까 내 아이에 대해서 과도한 관리 그리고 통제가 또 이어지는 것도 같이 목격할 수도 있죠. 우리 세대가 IMF 컵라는 시기를 통과했던 그 세대다 보니까 치열한 입시 경쟁을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학벌주의라는 사실을 그동안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또 몸소 체험한 그런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에게만큼은 인정받고 안정적인 연봉이 나오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안정적인 길을 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딱 떠올리는 그런 좋은 대학에 또 좋은 직장, 대표적으로는 요즘 의대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길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세대가 또 지금 40대 부모님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하게요. 질문의 패턴이 위치, 즉 내 아이의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주변에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그런 위치를 물어보는 것.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내 아이 속도가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 게 맞는지, 지금 이 시기에 이걸 하면 되는 게 맞는지, 이런 속도를 물어보는 것.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모의 역할로서 이런 속도를 잘 챙기고 챙겨야 될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역할과 부모의 개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시죠. 마지막으로는 내 아이가 지금 방향이 잘 형성되어 있는지, 이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진로적인 부분은 좀 어떨지, 이렇게 위치를 물어보시고, 그 다음 속도를 물어보시고, 그 다음 내가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방향성이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일련의 요약된 이야기를 좀 풀어가시죠.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로 집약이 됩니다. 우리 아이 지금 제가 잘 케어하고 있나요? 잘 크고 있나요? 우리 아이 괜찮나요? 이 질문이죠. 사실 제가 이제 부모님들께 정말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정말로 믿어주세요. 무조건적으로 믿어주세요. 내 아이를 믿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있다면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부모여야 되겠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부모님들은 굉장히 아이에 대해서 불안해하세요. 확신이 없으시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온전히 느낄 수도 있거든요. 내 부모가, 나의 엄마 아빠가 나를 굉장히 불안해하구나, 나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확신이 없구나. 만약에 정말로 내 아이가 저를 가지고 잘 크겠나? 이런 의구심이 들지언정 표현이라도 나는 너를 너무나도 믿고 있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전해져야 돼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 중에 될 놈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역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예컨대 제 아이에게 너는 진짜 될 아이다, 그게 잘하든 못하든 항상 하는 말이에요.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못 쳤어요. 그래가지고 속상해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야, 너는 시험을 못 쳤다고 이렇게 속상하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너 진짜 크게 될 아이구나, 얼마나 속상할까, 다음에는 얼마나 더 잘하려고 너가 지금 이런 마음을 느낄까, 넌 진짜 엄마가 봤을 때 넌 정말 크게 될 아이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때요? 그 내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음엔 좀 잘해야 되겠다, 엄마가 이렇게 믿어주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엄마 모임이 사실은 다 나쁜 건 아니죠. 뭔가 일부러 그곳에서 막 발을 빼거나 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대신 그 안에서 건강하게 모임을 잘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지켜야 될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곳에서 나눌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그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 주고받아질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서, 어쨌든 관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난로를 대하듯이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대한다면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끈끈한 정서적 유대감도 그곳에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이가 이걸 공부를 했을 때 우월감에 아이가 취했다거나 반대로 급격하게 열등감에 젖어 있다거나,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거든요. 이것을 아이가 반복하진 않은지,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아이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런 선행학습의 요소들이 굉장히 공부에 대한 정서를 망치고 있는 수준일 수도 있어요. 초등식에 배우는 지식은요,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놓친 사회성 발달은 사실 놓치면 회복하기가 그렇게 녹록진 않습니다. 자기조절 능력이 절실한 때이기도 합니다. 데일리어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년째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하유정이고요. 최근에는 기준 있는 부모가 아이를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신간을 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조기 교육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지혜랑 균형이 맞다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아이가 아무리 인지적으로 뛰어나다 하더라도 학교라고 하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단순하게 공부를 잘한다, 들어있는 지식이 많다, 이것만으로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조건이 다 마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특히 조기 교육을 많이 받고 온 아이들 중에 언어를 구사를 하는데 좀 남달랐어요. 마치 텍스트에 있는 그런 문장들이
아이들이 우리가 일상어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는 그런 언어를 썼습니다. 구어체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아이는 화용 언어를 배웠던 적이 없던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래 아이들이라면 또래 아이들이 쓰는 그런 언어 체계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쓰는 말을 아이가 직접 써보고 배워보고 활용해봤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조기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누구랑 주로 의사소통을 합니까? 어른이죠. 어른인 누군가가 아이를 교수를 하잖아요. 그때 쓰는 언어는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어른이랑 소통을 하다 보면 어른은 좀 어떻습니까? 아이가 아라고 말해도 어라고 알아듣기도 하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게 어른이잖아요. 우리가 쓰는 언어 자체가 또 아이들이랑 또 갭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체계 안에서의 언어는 배웠을지언정 또래와의 관계에서 쓰는 그런 일상어는 아이가 좀 서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선생님 쟤는 말투가 왜 저래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일상의 대부분이 공부가 위주다 보니까 대화를 할 때도 공부 이야기 많이 하겠죠. 내가 이번 어학원에서 무슨 어워드를 쟁취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스피치 대회에서 나가서 막 했던 것을 아이들 앞에서 자랑을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와 할 것 같나요? 하는 아이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난 척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을 한 거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약간의 그 파생되어 나오는 부작용을 은근 관찰하기도 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상당 부분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사회성이나 공감 능력은 적정 시기가 있거든요. 아이가 이제 딱 배워서 그거를 활용하고 몸에 습득하는 그런 적정 시기가 어린 시기예요. 이 초등 시기까지. 그런데 이런 사람과 부대끼면서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감 능력, 사회성 같은 것은 근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계속 해봐야지 느는 건데 그런 기회를 아이가 많이 가지지 못했다면 그 근력 약하겠죠. 뭔가 상관관계를 이야기를 한다기 보다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경험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애들은 장난감도 뺏겨도 보고 빼앗아도 보고 그리고 협상도 해보고 울어도 보고 뭔가 거기서 내가 가장 효과적으로 다른 친구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달아도 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충분히 많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교실은 지식을 막 뽐내는 그런 경연장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런 권력을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게 딱 몰아준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분명한 건 공부를 잘하면요,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잘하는 아이들 선망하죠. 그런데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성,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는 능력,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내가 도와줄게 막 손잡아주는 그런 능력, 다른 친구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내가 빌려줄까?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게 받쳐주지 않으면 공부를 잘한다? 이것만으로는 누군가가 나는 저 아이랑 좀 친해지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기는 쉽지 않겠죠. 단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사회성에 받쳐준다, 충분히 친구들이랑 잘 지낸다, 이런 게 받쳐주고 있을 때 공부를 잘한다는 능력은 분명 인센티브는 있기는 있어요. 초등식에 배우는 지식은요,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놓친 사회성 발달은 사실 놓치면 회복하기가 그렇게 녹록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눈치라든지 또는 배려라든지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눈치라고 하면 뭔가 분위기를 읽고 분위기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책으로 배울 수 없는 눈치입니다. 이거는 많이 부대껴 봐야지 알겠지요. 그리고 그 배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지탱하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죠. 뭔가 내 것만을 고집하지 않고 내 것을 양보하기도 하고, 뭔가 같이 쓰는 물건에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기다림도 마찬가지죠. 내가 갖고 싶은 것, 차지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자기 조절 능력인 거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너무 귀한 아이다 보니까 아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또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눈치껏 보고 즉각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는 20명이 넘는 아이들 사이에서 한 명의 교사가 즉각 아이의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경우가 당연히 많겠죠. 그랬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천차만별인데, 특정 아이들은 불같이 화를 내는 애들도 있어요. 나부터 왜 안 시켜줘요? 내 거 먼저 들어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 조절 능력이 절실한 때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까요? 정답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 부모님들께 스스로 이렇게 반추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 아이가 학습의 요소들 이런 거를 제공했을 때 즐거워하는가? 너무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는가? 이런 것들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 아이가 걱정하지 않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확보가 되는가? 만약에 그런 놀이 시간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지 않은 채로 공부에 올인해야 된다? 이거는 요소가 좀 많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쉼의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만큼 공부의 시간이 많다고 하더라도 능률이 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밸런스가 맞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아이가 이걸 공부를 했을 때 뭔가 내가 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에 아이가 취했다거나 반대로 급격하게 나는 이걸 했더니 난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열등감에 젖어 있다거나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거든요. 이것을 아이가 반복하진 않은지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아이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런 선행학습의 요소들이 굉장히 공부에 대한 정서를 망치고 있는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조기교육, 선행학습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공부는 늦게 해도 다 따라갈 수 있어요. 아이가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나면 뒤에는 속도가 확 붙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생활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마음의 힘을 기르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좀 챙겨주시는 것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하죠. 마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를 그렇게 느낀다는 것, 그리고 내가 만약에 힘들 때 나를 가장 먼저 위로해주고 토닥여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타인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서 찾는 그런 스스로의 위안감을 본인에게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자기 연민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 마음들,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대한 그런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 사회성, 그리고 본인에게 닥쳐온 각종 시련에 요것쯤이 하고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회복 능력,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맷집이잖아요. 그런 마음의 맷집이 잘 키워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키워주시는 것이 가장 1순위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어떻겠어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기 물건 잘 챙기고 어른들께 당연히 해야 되는 예의 지키고 인사 잘하고 식사 예절 지키고 도움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런 기본들이 형성이 되지 않은 채로 단순하게 텍스트를 보고 읽고 쓰고 외우고에 집중하는 아이들이 요즘 참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이들이요, 뭔가 거창한 체험학습, 해외여행 이런 거 해야지 아이에게 어깨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엄마인가 부모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 막 자랑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요, 결국은 크게 남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남는 것은 우리 일상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딱 이제 추천을 드린다면 비밀 대화를 하세요. 아이랑 한밤중에 이제 이불 속에서 자기 전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서로 비밀을 주고받는 것, 그 비밀을 주고받는 것들은 뭐예요? 이 둘만의 아는 비밀이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끈끈한 유대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모와 아이 이런 단순한 그런 양육자, 피양육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가장 밀접한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매일같이 뭐 하루 10분, 15분 이런 식으로 가진다면 그게 아이에게는 나는 누군가에게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굉장히 안전한 공간이 우리 집이야, 우리 부모님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쩌면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사춘기가 되고 아이가 이제 커갈수록 말문을 닫습니다. 비밀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이때 정말로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자양분이 없었다면 뜬금없이 비밀을 터놓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 부모님과 그런 정서적인 유대감이 깊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진짜 아이가 겪고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밤이 된 엄마 있잖아 오늘 하면서 이야기를 나이가 들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꾸준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어쩌면 뭐 해외여행을 가고 큰 돈을 쓰지 않아도 더 큰 값진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호라고 하면 그냥 달라짐입니다. 아이가 어제랑 다르네? 그동안에 아이가 봐왔던 모습이랑 다르네?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체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잠을 많이 자던 애가 덜 잔다는 것, 아니면 많이 자는 것, 적게 먹고 또는 많이 먹고, 이런 굉장히 일상의 변화들을 관찰을 하는 거죠. 학교 잘 가던 아이가 뜬금없이 뭐 학교 가기 싫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자꾸 늦장을 부린다거나, 뜬금없이 하지 않던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말을 하지 않다거나,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기존의 아이랑 달라진 모습을 발견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습관이 변한다든지 몸의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장 일반적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아이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패턴들이 달라지는 양상을 살펴보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려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평소랑 좀 다르네?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관찰하는 부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보통 아이가 무리에 끼어서 잘 놀고 있던 아이가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빈도수가 좀 늘었네, 혼자서 책을 읽는 시간이 많아졌네, 아니면 혼자 다니네, 점심시간에 왜 교실에 혼자 앉아있지? 이런 모습을 우리 선생님들이 발견한다면 주변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죠. 갈등 요소가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 반대로 과장된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가끔 있어요. 과장되게 평소에 하지 않는 큰 목소리를 낸다거나, 선생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좀 과장된 행동을 한다거나, 또는 아이들의 이목을 좀 집중하기 위해서 특이한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행동도 사실은 유심히 관찰해야 되는 요소이기도 하죠. 단순하게 조용히 있다고 해서 그것만 문제 행동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해결사의 면모를 딱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것은 좀 지양해 주셔야 되고요. 반대로 우리 아이에게 꼭 해줘야 되는 그 일련의 그 말 패턴들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용입니다. 그랬구나, 너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한번 수용해 주시는 것.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많이 속상했겠네, 공감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너가 힘들었을 텐데 이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렇게 힘든 말 엄마한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꼭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말이요, 아이에게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 사실 아이들은요, 엄마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엄마가 잘 들어주고 그랬구나 토닥토닥 해주는 것, 이것을 단순하게 바랬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한 발짝 나서서 어쩌면 그런 공감적인 그런 반응 없이 누가 그랬어, 당장 엄마가 연락해야 되겠다, 엄마가 해결해 줄게, 내일 당장 학교에 전화할게, 이거를 원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요, 일만 더 커진대요. 엄마 아빠한테 위로받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했다가 사건이 더 커지면 어떻게 수습 어떻게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위로한다는 생각으로 했던 그런 말들이 오히려 좀 상처가 되거나 불씨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말은, 야 너도 가서 싸워, 너도 가서 한마디 해, 이렇게 뭔가 공격성에 대해서 똑같은 공격성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 방법을 공격성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한 나약한 존재라고 스스로 패배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말은 좀 곤란하다는 것. 그 다음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위로한다는 생각으로 너 걔보다 공부 잘하잖아, 너 걔보다 예쁘잖아, 너 걔보다 키도 크잖아 하면서 상처 준 아이에 비해서 비교해서 내 아이가 더 잘났다라는 그런 말은 그 자존감의 근원을 비교로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해요. 누군가랑 비교하는 그런 말로써 굳이 위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뭐 이런 말도 있죠. 신경 쓰지 마, 다 그런 거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원래 그렇게 다 커,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힘든 그런 감정을 아이는 이해받고 싶었는데 별것 아니래, 이해받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속마음을 아이는 더 이상은 털어놓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말도 있어요. 너가 분명 잘못한 것도 있을 텐데 너는 그럼 뭘 잘못했어, 친구만 잘못한 건 아닐 수 있잖아, 이렇게 아이의 잘못을 더 들춰내려고 하는 것, 이거는 내 아이에게 한 번 더 그 비수를 꼽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부모님은 뭔가 객관적인 눈으로 이 아이는 이렇게 잘못했고 너는 이걸 잘못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꺼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이에게는 내 편은 아니구나 엄마가,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해결사가 되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가 겪어야 되는 인간관계가 너무 많이 얽혀 있는 그런 곳에서는 아이들이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아이가 겪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을 우리가 분절해서 단어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문제를 딱 겪고 나면 해결책을 아이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해결책을 생각하기도 전에 그런 해결의 모습을 부모님이 대신 해준다? 그러면 아이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스스로 한번 해볼 기회를 당연히 잃게 되겠죠. 잃게 되면 어떻겠어요? 그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은 길러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더 상황이 나빠졌어.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더 효과적으로 해결됐네. 친구랑 이렇게 했더니 협상이 잘 됐어.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여야지 문제 해결 능력으로 가는데, 아이는 문제만 겪게 되고 해결해보고 능력으로 이어가는 그런 일련의 패턴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굳이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아이 앞에서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단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잖아요.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이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야기거리들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갈등이 있었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하더라.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고, 아이의 문제는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제가 해결을 나서서 해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대신 뒤에서 작전을 짜는 그런 코치의 역할은 해주셔도 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다음 감사 표현하고, 이런 일련의 그런 감정을 다루는 시간은 충분히 가지셔야 됩니다. 어쩌면 아이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했을 때 그걸 오롯이 받아주는 그런 감정 쓰레기통의 역할을 일부는 해주셔야 되겠죠. 그거 해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상황극을 설정하셔서 직접 말해보게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직접 말해보고 나면 다음번에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 있었을 때 연습한 대로 아이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해본 경험이 없으면요, 아이들은 말 꺼내기 어렵거든요. 그런 시간을 충분히 한번 가져주시는 것, 연습시키는 것 충분히 해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실이라고 하는 사회는 어쩌면 크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게 끝은 아니에요. 많은 커뮤니티들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많은 관계들이 엮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시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시켜 주세요. 그런 것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앞에 나서지 않더라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의 노고가 조금 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훈련의 장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피곤하긴 하지만 저희 집을 오픈을 좀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방문하게끔 했어요. 그냥 하나의 집이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 저 아이 요 아이 막 어떤 날은 막 10명도 오고요. 그렇게 펼쳐놓는 이유가 제 아이가 친구들이랑 어떻게, 또래 아이랑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이런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관찰할 수 있죠. 관찰하고 나면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없는 공간에서 지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은 서로 간에 그런 관계 안에서 실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마련해 주는 거 진짜 좋은 방법이고요. 나는 우리 집은 문 열기 싫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많은 곳을 찾아가세요. 키즈 카페가 될 수도 있죠. 그런 곳에 아이를 넣어놓고 내 아이가 또래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관찰하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아이가 좀 서툰 부분은 무엇인지 관찰하고 아이에게 좀 도움을 주시는 것이 진짜 좋은 훈련입니다. 저는 그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우리 부모님과의 돈독한 소통 관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학교와 아이와 부모가 삼각형을 이루는 진짜 튼튼한 교육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에 요구할 것들, 뭔가 궁금한 것들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흥분해서 따지거나 민원을 넣거나 이런 프레임 안에
거기에 내 언어를 넣어가지고 전달하기보다는 상의한다, 선생님이랑 의논할 요소가 있다, 이런 프레임 안에다가 말을 딱 넣는다면 똑같은 말이라도 전달의 방법이 좀 달라져요. 선생님 왜 이러셨어요? 이게 아니라 선생님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어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의논이죠.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교사와 부모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난이나 항의 아닌 정보 공유를 같이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접근 같은 경우는 교사를 또는 학교를 굉장히 어려운 적이나 벽 높은 곳으로 본다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굉장히 협력적인 관계다라고 보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면 소통이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받은 교사 입장에서는 나를 같은 협력자로 보시구나, 아이를 좀 잘 키우기 위해서 뭔가 오해를 풀고 같이 이제 협력하는 과정으로 우리 부모님이 여기고 계시구나, 이렇게 전달받을 수 있거든요.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아이 키우고 싶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은요, 관계가 괜찮아야 됩니다. 아이가 이제 정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이의 내면이 단단한 것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주변과의 관계가 큰 무리 없이 좀 편안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가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에게 하나라도 더 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제한된 시간 안에 내 아이가 다른 아이랑 잘 소통할 수 있고 끈끈하게 무리 없이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는 정서적인 기반을 먼저 마련해 주시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조금 더 당부드립니다.